판결문에다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에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하고 계시죠? 공부를 했다가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으면 공부 안 하죠. 근데 이 희망을 갖다가 선택을 하셨으면 우리가 선택하신 그 시험은 반드시 붙으셔야 됩니다. 민법을 갖다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민법은요, 간혹 시중에서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민법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서 정독을 갖다가 한번 하시고 개념을 갖다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 것이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하는 것이지, 내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처음부터 아예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강의를 했다가 잘 들어놓으시고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는요, 조금 이제 압축을 했다가 하셔야 할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기본서를 했다가 많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많이 보셔야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교재 326쪽에 보시면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 당사자 갑과 을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딱 저질러 놓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유효로 합시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갑과 을이 가장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 가장매매 계약서를 갖다가 써놓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니까 권리 이전의 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걸 뒤늦게 가장매수인이 야, 이거 내가 가지면 안 되겠냐라고 해가지고 가장매매를 갖다가 현실화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복잡하게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등기를 다시 주고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끼리 유효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가 우리끼리 유효로 합시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당사자가 무효행위를 저질러 놓고 유효로 하는 거니까 제3자가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해석의 문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무효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 무효행위로서 존재했던 무효사유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무효원인이 사라질 것, 없어질 것. 그 다음에요, 새로운 행위로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새로운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요,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반사회 질서 103조 위반이라든가 폭리행위, 이러한 것들의 요건을 갖추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당사자가요, 그 무효를 반드시 알고 추인을 해야 돼요. 알고 추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때에는 추인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사이에서 유효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무효행위의 추인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무효행위의 추인의 효과는 새로운 행위로서의 효력이 그때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비소급효가 되고 새로운 행위로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3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제3자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특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서 소급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장매매의 추인이라고 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가짜로 매매를 했지만 그것을 우리끼리는 유효로 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 가장매매 추인은 그래서 원칙이 비소급이고 예외적으로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소급도 가능하고 물권적 소급도 가능한 거예요. 예외적으로 소급이 된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그 행위가 다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는 무효로 끝나버린 것이고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가등기가 무효인 가등기라고 한다면 그 가등기를 무효를 갖다가 다시 추인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가등기 효력을 인정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효인 가등기는 당사자가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급효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그때로부터 가등기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가등기는 순위보존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무효인 가등기는 처음부터 순위보존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328쪽에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무효행위의 전환은요, 당사자가 무효를 갖다가 저질러 놓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몰라요. 그 무효를 갖다가 모르니까 제3자가 해석을 통해서 저 당사자가 무효를 갖다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 무효인 행위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걸 원했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 행위를 저질러 놨습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를 갖다가 저질러 놨어요. 근데 이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을 갖다가 저질러 놨는데 당사자가 그 사실을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르고 이걸 유효라고 믿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계약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 뒤늦게 알았을 때 어떻게 돼요? 유효로 믿고 진행을 했는데 무효가 됐으니까 전부 다 번복이 되고 뒤집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사자가 불이익, 손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야, 그거 무효인 줄 모르고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그거 유효를 좀 안 될까? 여태까지 저질러 놓은 거 그거 다 어떡하냐? 그랬을 때 다른 행위로 하는 걸 갖다가 원했으리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다른 행위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행위의 추인과 달리 당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해석을 통해서 바꿔주기 때문에 무효행위의 전환은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이때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과 관련된 거니까 가정적 의사, 보충적 의사를 따라 기초로 하는 것이고 이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다른 행위로서 요건을 갖췄을 때 새로운 행위로 바뀌어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무효행위 전환의 규정은요, 임의 규정이다. 통치 규정이니까 재산관계, 가족관계 전부 다 적용이 된다.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무효인 상속포기 요걸 갖다가 우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제3자가 해주는 것이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제3자가 원했으라고 인정이 됐을 때 해석을 통해서 바꿔주는 것이 전환의 문제고 이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전환을 원했으라고 인정이 될 때 전환이 되는 것이고 전환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예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요. 보충적 해석을 기초로 한다. 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을 갖다가 발생을 한다. 계약도 전환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요. 단독행위도 전환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전환 허용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바꿔줄 수 있는 행위는요. 불요식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은 다른 불요식 행위로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식 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것은 다른 불요식 행위로서 전환이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요. 요식 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것은 다른 요식 행위로서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요. 불요식 행위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요건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요식 행위로서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인정되지 않는 거죠. 다른 건 다 전환이 돼요. 불요식에서 불요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요식에서 불요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요식에서 요식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불요식으로서 효과가 없는 것은요. 요식 행위로서의 효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요식에서 불요식으로 가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연착된 승낙은요. 승낙 기간 안에 오지 못한 거죠. 5월 12일 저녁 6시까지 승낙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시간대에 오지 못하게 되면 뒤늦게 온 거예요. 뒤늦게 온 것은요. 연착이 됐으니까 승낙이 아니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죠. 또 일부에 대해서 승낙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인 조건부 승낙이 되는 경우 이러한 승낙은요. 본래 의미의 승낙으로서는 효력이 없고 새로운 의사표시니까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청약으로 전환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낙도 불요식 행위고 청약도 불요식 행위니까. 그 다음에요. 요식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말하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과 같은 것은 반드시 등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등기를 갖추지 못하면 물권법에서 말하는 지상권, 전세권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지상권, 전세권이 무효가 돼서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때는요. 등기를 갖출 필요가 없는 토지 임대차로 요 효력을 전환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어음수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음수표. 이 어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수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돈이죠.
그래서 이 어음수표는 그 종이장에 기재가 된 그 금액을 누가 지급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음수표는 이게 돈, 화폐로서의 지불수단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명날인이 있어야 돼요. 어음수표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을 쓰고 도장을 갖다가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어음수표는 요거는 효력이 없죠. 그럼 요건 뭘 바꿔주느냐? 차용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용증. 그래서 무엇인가 어음수표를 딱 끊어줬다는 얘기는 지불할 돈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거는 차용증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식행위에서 다른 요식행위로 가는 거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거죠. 법에 규정이 있거나 법의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거나 법원에 판결이 있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비밀증서로서 무효인 게 있습니다. 비밀증서. 그래서 비밀증서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요거는 자필증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 증인이 보고 있는 데에서 요걸 작성을 하고 밀봉을 해서 금고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금고에다가 넣어놔야 되는데 요것을 갖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자기 손으로 썼으니까 자필증서로서 전환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요,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생자. 내 친자녀입니다. 친자녀로서 출생신고합니다. 이렇게 출생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 중 두 분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혈연관계가 없는 입양을 했더라. 알고 보니까 한쪽 편에 혈연만 있는 인지로서의 혈육이 있다. 이랬을 때는요, 친자녀로서의 출생신고는 효과가 없어요. 이때는 입양이라든가 인지로 전환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친생자 출생신고는요, 갑과 을 두 분의 혼인관계가 있을 때 신고가 된 거니까 두 분의 혈연관계 DNA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요. 입양은요, 입양을 갖다가 우리가 친생자로 해도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자녀 출생신고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남성분이 바깥에 나가서 아이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럴 때 용서를 해가지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거 우리 두 사람 사이 친자녀입니다. 이거 백날 신고를 해봐야 남성분의 DNA는 일치하지만 여성분의 DNA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내 핏줄이 맞습니다. 이거 인지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양이라든가 인지로 전환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불요식행위로서 무효인 것은요, 절대로 요식행위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게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토지 임대차가 무효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거는요, 한 단계 더 높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과 같은 거 요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어음수표가 있잖아요. 요 어음수표를 갖다가 우리가 차용증으로 바꿔줬는데 반대로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또다시 어음수표로 이렇게 바꿔준 건 돼야 안 돼요? 요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들이 불요식에서 요식으로 전환하는 거 요것만 안 된다. 전환 여부를 갖다가 교과서 329쪽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31쪽에 보시면 취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이것도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요 개념을 갖다가 잘 보시고,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철회하고 구별이 되고 해제와 구별이 됩니다. 교과서 331쪽에 보시면, 자, 양괄호 3번에 보시면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요거 하나 별표 놓으시고, 자, 철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철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철회와 취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무효를 주장한다는 거죠. 둘 다 무효를 주장한다. 철회와 취소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철회와 취소는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제척기간. 자, 그 다음에요, 차이점은 뭐냐? 이때 철회와 취소는요, 전부 다 무효를 갖다가 만드는 건 공통점인데요. 차이점은 철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로 합시다라고 하는 비소급이죠. 그래서 얘는 소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취소라고 하는 건 뭐야?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 자, 이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미성년자 영업허락 취소라든가 미성년자 처분허락 취소라든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이런 취소는요, 비소급이니까 본래 의미의 취소, 되돌아가는 취소가 아니고 철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제와의 구별입니다. 자, 이 해제와의 구별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 해제와 취소도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도표는 왼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취소하고 해제의 차이점은 뭐냐? 적용 분야가 다르죠.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 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제는요. 계약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계약에서만 쓰는 말이니까 해제의 대상은 단독행위하고 합동행위는 해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독행위도 해제할 수 있다. 합동행위도 해제할 수 있다. 이거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서만 쓰는 게 해제. 그 다음에 법률행위 전체에서 쓰는 게 취소. 그러면 이때 취소의 원인하고 해제의 법정 원인은 다르죠. 취소의 법정 사유는 뭐요? 재착사강이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저질렀을 때, 착오가 있었을 때,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을 때, 이때는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죠.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라든가 이행불능이라든가 불완전이행이라든가 수령지체가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의 사유는 재착사강이고 해제의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면 이때 행사기간은 둘 다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래서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지만 10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해제권 행사기간은 10년짜리 하나만 있죠. 10년짜리. 그리고 때 취소가 되면 소급표가 있고 해제가 돼도 소급표가 있는데요. 둘 다 소급표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부여가 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해제가 됐을 때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다르다. 도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취소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존재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 이때 법이 정한 취소의 원인은 모두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네 가지가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가 있고 착오를 이루한 취소가 있고 사기 또는 강박을 위한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착사강의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착사강이 아닐 때에는 일방이 취소를 해도 효과가 없고 쌍방 당사자가 취소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소 사유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332쪽에 보시면 취소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취소권자는 누구냐? 이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취소권자는 모든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이죠. 따라 취소권자는 특정인인데 특정인은 표대승씨라고 그랬어요. 표대승. 따라서 표는 누구냐? 표의자 자신이죠. 표의자 자신입니다. 의사 표시를 했다가 저지른 사람, 그 사람 자신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 능력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당연히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못들어 재산적 계열다 체결을 하게 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고자 본인도 취소할 수가 있고 사기당한 사람도 취소할 수가 있고 강제로 협박당한 사람 그 사람도 취소할 수 있어요. 본인이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리인이겠죠. 근데 이 대리인은 주의하실 게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계인이 있습니다. 승계인은 그 지위를 적법하게 이어받은 사람인데요.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정 승계인은 적법하게 매수한 사람, 매수인 같은 사람들,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표대승씨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상대방은 취소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미성년자가 거래한 상대방은 취소권이 있다 그러면 틀리죠. 상대방은 계약의 유효를 믿은 자니까 유효를 떠드는 사람이지 취소권은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차고자의 상대방도 계약의 유효를 믿은 자니까 역시 취소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다. 자, 그 다음에 333쪽에 보시면 취소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권이 발생이 되면 취소권자는요. 그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확실히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거.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형성권입니다. 교과서 333쪽에 중간에 142조 조문이 나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따라서 취소권 행사의 방법은 요거는 형성권으로서 이거는 불요식 행위가 되는 거예요. 불요식 행위. 따라서 불요식 행위니까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묵시적으로 법이 정한 효과에서 취소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취소의 의사표시 이걸 누구한테 하냐? 취소의 상대방하고 취소의 효과를 받는 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동의를 갖다가 해주지 않았는데 을이라고 하는 요 미성년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갖다가 병한테 싸게 팔아버리고 그 부동산을 갖다가 병이 다시 지금 현재 정이라고 하는 전득자한테 이렇게 다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제3자 다시 권렸다 넘겨받은 전득자죠. 이러한 전득자가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제3자는요, 당연히 요 매도인이 제한 능력자하고 거래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 제3자 전득자는요, 제한 능력자하고 거래했다는 사실 다 몰라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무과실이고, 요때 요 상대방이 이렇게 팔아버리고, 요때 제한 능력자가 이렇게 동의받지 않고 저지른 이 계약은 허락을 받지 않고 저질렀으니까 유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무효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아주 많이 묻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저지른 법률행위의 효력은 처음부터 유효이다, 처음부터 무효이다 그러면 안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고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는 겁니다. 유동적 유효예요. 근데 요 동의받지 않고 저질렀을 때는 그럼 취소권자는 누구냐? 취소권자는요, 표의자 자신이니까 제한 능력자도 직접 취소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요 법정 대리인도 자신의 취소권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그래서 표의자하고 법정 대리인. 근데 여기는 승계는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을과 갑이 자유롭게 취소하는데 이때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병에게만 한다는 얘기예요. 병뿐만이 아니라 정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병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상대방 병에게만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넘겨받은 전득자는 취소 요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표의자하고 의사표시를 했다가 직접 주고받은 건 누구예요? 직접 주고받은 건 어디까지다? 요 병이라고 한 요 상대방이 을과 계약을 한 것이지, 정이라고 한 전득자는요, 계약을 따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요, 이때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의 효과죠. 취소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취소의 효과는요, 제착사강 전부 다 소급해서 무효입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됐고, 이때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면 이때 무효는 부당이득을 발생시키죠. 부당이득. 이 부당이득을 딱 발생시키고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데요, 선의일 때에는 그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해 주면 돼요. 악의일 때는 받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손해배상.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우리는 법 규정에다가 예외를 넣어놨어요.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이때는 제한 능력자 쪽에서는, 그래서 미성년자가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했다, 피성년 후견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렇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제한 능력자 쪽에서는 몰랐든 알았든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현존이익만 반환해 주죠. 현존이익. 그래서 현존이익 요것만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현존이익이 뭐냐? 현존이익의 개념 중요하죠. 현존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흥비로 탕진한 걸 뺀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1억 원을 갖다가 받았다. 1억 원을 갖다가 3천만 원씩 슬퍼먹고 도박장 가서 날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 3천만 원을 갖다가 뺀 나머지 7천만 원을 갖다가 이걸 변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환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현존이익의 판단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현존이익의 판단 시점은요, 반환 청구 시가 아니고 취소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현존이익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데, 이 입증 책임은 돈 쓴 내용은 제한 능력자가 하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 이렇게 해서 유흥비로 탕진을 했으니까 그걸 빼고 남는 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한 능력자 쪽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취소를 했다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부당이득 반환이 있고,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이고 악의일 때는 이게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배상이고, 예외적으로 제한 능력자 쪽에서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해 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취소가 있게 되면 우리는 상대적 취소라고 하는 게 있고, 상대적 취소, 그 다음에요, 절대적 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대적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절대적 취소가 되면은요, 이건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가 되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도 취소를 가지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 미성년자가 취소를 했다가 하게 되면 이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전달을 하고, 취소의 요건은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정의라고 하는 전득자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당연히 반환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취소의 효과까지 우리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5쪽에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표 3개 놓으시고, 이 취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고 그 다음에 145조 법정 추인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존재하는데 그 법률 행위를 추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인은 뭐요? 유효가 확정된 거죠. 유효가 확정됐으니까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취소권자가요, 내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되는 거예요.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죠. 그러면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 추인은 누가 할 수 있냐? 요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취소할 수 있는 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권 포기의 요 요건은 반드시 3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추인을 갖다가 하는 것은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취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취소권이 없는 사람은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자체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추인권을 갖는데요, 근데 모든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제한 능력자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가 있는데,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추인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단독으로 추인은 못한다. 따라서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냅두래요. 법정 대리인이 냅두래요. 이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미성년자고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권이 있으니까 추인을 했다가 동의받아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피성년 후견인이죠.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정신능력,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한테는 재산행위에 관해서 동의권이 없어요. 동의권이 없으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도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취소권자가 추인권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돼요. 취소 원인 종료 후. 취소 원인 종료 후죠. 종료 후. 따라서 취소 원인을 벗어난 다음에 추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상태가 있을 때는요,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요, 반드시 능력자가 되었을 때 추인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오자는요, 착오의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사기당한 사람도 사기 상태를 벗어나야 되고, 강박당한 사람도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협박의 문익에서 계약이 됐는데요, 협박한 놈이 너 나가서 취소하면 혼난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취소하지 않을게. 이 협박의 문익에서 취소를 했다가 포기한 것은요, 이것도 역시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소 원인 종료 후, 이 말은 재착사강의 상태를 벗어난 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이라든가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없을 때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죠. 자, 예외인데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할 때,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추인할 수 있어요. 또 취소 원인이 종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전후를 불문하고 추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요,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받지 않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그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어요. 쉽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는데 허락받지 않고 쓸모없는 장난감 사왔다. 그러면 아버지는요, 그 다음날 바로 가가지고 어린이날이 얼마 안 됐고 우리 아이가 허락받지 않고 사왔는데 내가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추인을 해버리게 되면 그건 그대로 유효가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스스로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는요, 반드시 자신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만 그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알고 해야 돼요. 반드시 알고,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딱 알고 추인을 해야 돼요.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딱 몰랐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취소권이 있지만 그렇지만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본인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딱 알았을 때 그 말을 하는 거죠. 몰랐을 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추인이 돼버리면 그 효과는 뭐예요? 유효가 확정이 됐죠.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근데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의사표시를 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337쪽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법정 추인은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다르죠.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건요, 법이 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그 행위 속에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포함적 의사표시 또는 추단적 의사표시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145조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45조 법정 추인. 이 145조 법정 추인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그 법정 추인 사유하고 일방에게 인정이 되는 거하고 요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45조 법정 추인입니다. 145조 법정 추인이라고 한 건요, 법이 정한 행위 가운데 하나를 갖다가 저지르면 그 행위 속에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거니까 유효가 확정이 된다.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취소할 수가 없고, 이때 법정 추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의 보류가 없어야 돼요. 이의 보류. 이의라고 하는 건 딴소리죠. 딴소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법이 정한 행위를 딱 저지르면서 내가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나는 유효를 갖다 인정은 아니고 그 행위를 갖다가 내가 저질렀지만 상황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다시 의사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저리 장황하게 이의를 보류하게 되면 법정 추인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의 보류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법정 추인 사유가 있죠. 이때 법정 추인 사유는요, 6가지가 있어요. 전희경 씨가 담양에 있는 강에 놀러 갔죠. 담양강입니다. 담양강이요. 왜 담양 갔느냐? 법정 추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희경 담양강 1호부터 6호까지 꼭 기억하시는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또 발생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이행하거나 수령하는 거죠. 이행을 하거나 수령을 했다는 얘기는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는데요,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진행하겠다는 거죠. 또 사기꾼이 갖고 온 그 대금을 갖다가 감사합니다 받아버리게 되면, 그래서 갖다 주거나 받게 되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이행을 하거나 수령을 하게 되면 그때는 유효가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된다. 그 다음에 요 이행의 청구죠. 이행의 청구는요, 요거는 쌍방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이행의 청구는 추인권자 일방이죠. 추인권자가 이행을 청구했을 때는 바로 유효가 확정이 되지만 이때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이거는 추인되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사람이 빨리 돈 갖고 와 그러면 바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기꾼이 등기 넘겨줘 이렇게 이행 청구했을 때는 등기 넘겨주기 전까지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행의 청구는 추인권자 일방, 이 사람이 저질렀을 때 바로 법정 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경계는요, 종전에 계약서를 냈다가 다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유 사장님, 내가 계약을 다 체결을 했는데 그 날짜가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 늦어질 만한 날짜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좀 연장해서 다시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알았어요. 내가 연기해 줄게. 날짜 다시 써. 이렇게 하게 되는 건요. 다시 계약을 새롭게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를 뜯어 고쳤으니까 종전의 계약서는 찢어서 버렸을 거고 새롭게 작성한 계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는요. 계약으로서 신채권과 신채무를 발생하는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하거나 받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를 했다가 하지 않고 나 너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담보 제공해줘. 담보 제공을 요청했다는 얘기는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상대방이 담보 제공을 했다가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역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담보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것도 쌍방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추인권자 일방에게 인정되는 거예요. 추인권자 일방. 사기당한 사람이 그 매매대금 채권을 따 양도를 했다. 사기당한 사람이 그 취득한 물건을 갖다가 팔았다. 그러면 이건 법정 추인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이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때 사기의 요건을 갖다가 주게 되면 선의 제3자한테 물건은 되찾아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기꾼에 대해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양도라고 하는 거, 요것도 역시 추인권자 일방이 양도했을 때,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 요 여섯 가지 사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여섯 가지 사유에서 추인권자하고 상대방, 그 다음에 쌍방 이렇게 인정되는 게 있고 일방 추인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방 추인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은요,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 그래서 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사유도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정 추인 전이경 담양강이 있어서 유효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냐? 그 요건도 원칙적으로 추인권자가 전이경 담양강을 저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다음에 전이경 담양강을 저질러야 되고, 이때 전이경 담양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는 달리 알고 있을 때도 상관이 없고 모르고 저질렀을 때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요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법정 추인을 행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때 유효가 된다고 하면 돼요. 알든 모르든 법정 추인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알고 있어도 유효가 되고요. 모르고 저질렀을 때도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모르고 저질렀다는 얘기는요, 그 행위 때 저질렀을 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믿고 저질렀으니까 뒤늦게 내가 돈 받는 게 취소할 수 없는 거였어. 그거 몰랐거든. 돈 돌려줄 테니까 다시 취소하게 해줘. 이렇게 말을 번복하는 건 안 돼요.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당연히 의사표시로서 하는 거니까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되지만, 행동으로 할 때는요, 이건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전제하에서 저질렀으니까 행동으로 하는 법정 추인은 취소권의 존재를 반드시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법정 추인은 전이경 담양강을 갖다가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근데 모든 취소권자가 법정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법정 추인을 못한다. 그래서 단독으로 취소는 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법정 추인을 못하기 때문에 동의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동의받아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우연인은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받아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의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피성년 우연인은 재산행위에 관해서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권이 없어요. 동의권이 없으니까 동의받아도 전이경 담양강 추인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이경 담양강도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고 나서 저질러야 돼요. 즉 재착사강의 상태를 벗어나서 전이경 담양강을 저질러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전이경 담양강을 저질러. 이거 가능하죠. 아버지가 돈 받아오래요. 이게 바로 전이경 담양강 저지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이때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과 달리 알든 모르든 유효가 확정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340쪽에 보시면 취소권의 단기 소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소권은 단기 소멸, 짧게 소멸한다, 없어진다는 의미인데, 이때 소멸은요, 소멸시효를 했다가 의미하는 게 아니죠. 취소권은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한 날로부터 10년. 따라서 두 개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기간 가운데서 무조건 먼저 도달한 것에서 취소권이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몇 개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3번 이상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자, 잠깐 쉬셨다가요, 350쪽에 조건과 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